임신 과정이 늘 순탄하기만 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산모와 아기 모두에게 정말 위험한 응급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태반조기 박리가 바로 그런 가장 심각한 경우 중 하나예요. 자, 그럼 태반 조기 박리, 이게 대체 뭘까요? 이름부터 좀 어렵죠? 이게 왜 그렇게 위험한지 그 근본적인 원인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태반은 말 그대로 아기의 생명줄이에요.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이랑 산소를 공급받잖아요. 근데 태반 조기 박리는 아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생명줄이 자궁에서 툭 하고 떨어져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분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심하면 완전히 다 떨어져 버릴 수도 있는 거죠. 아니, 그럼 이게 왜 떨어지냐? 바로 산모 쪽 혈관이 터지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게 동맥처럼 압력이 센 혈관이 갑자기 팍 터지면 출혈도 심하고 아주 급박하게 진행되고요. 반면에 정맥에서 스물스물 피가 새어나오는 경우에는 좀 더 천천히 만성적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위험한 상황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데요. 태반 조기 박리의 신호는 뭔지, 그리고 이게 왜 산모와 아기 모두에게 그야말로 1분 1초를 다투는 상황인지 그 심각한 위험성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증상 3가지를 꼽으라면 바로 질출혈, 갑작스러운 복통이나 허리 통증, 그리고 배가 계속 뭉치는 듯한 잦은 자궁 수축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3가지가 꼭 세트로 나타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헷갈릴 수 있고 주의가 필요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겉으로 보이는 피의 양이 실제 위험성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심지어 피가 태반 뒤에 고여서 밖으로 한 방울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걸 잠재성 박리라고 하는데 겉보기엔 멀쩡해도 뱃속에서는 이미 엄청난 출혈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산모 입장에서는요, 당연히 가장 큰 위험은 과다출혈입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리면 쇼크가 올 수 있고 혈액 응고 시스템 전체가 망가져버리는 파종성 혈관 내 응고장애, 즉 DIC라는 무서운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상황이 심각해지면 신장이 망가지거나 아기를 낳고도 출혈이 멈추지 않아서 결국 자궁을 드러내야 하는 응급수술을 받기도 하고 아주 드물지만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거죠. 아기에게는 그야말로 직격탄입니다. 생명줄이 끊기는 거니까요.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저산소증에 빠지거나 심하면 질식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든 빨리 아기를 꺼내야 하니까 조산을 하게 되는데 이 조산 자체가 또 여러 합병증을 낳을 수 있죠. 저체중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 신경 발달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최악의 경우엔 뱃속에서 아기를 잃게 되는 사산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3에서 12%, 이게 그냥 숫자로 보이지만 태반 조기 박리가 생겼을 때 아기가 태어나기 직전이나 직후에 사망할 확률을 말하는 거예요. 정상 임신에 비하면 정말 엄청나게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자, 이렇게 심각한 상황. 그렇다면 병원에서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의료진들은 이 위기에 맞서기 위해 정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움직입니다. 목표는 단 하나, 산모와 아기 둘 다를 안정시키는 거죠. 일단 태반 조기 박리가 의심된다? 그럼 바로 시작됩니다. 1단계, 산모와 아기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계속 확인해요. 심장박동, 혈압, 모든 걸요. 2단계, 혹시 모를 대량 출혈에 대비해서 수액이나 피를 바로 넣을 수 있게 굵은 주사 바늘로 정맥 라인을 한두 개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3단계, 바로 피를 뽑아서 혈액형은 물론이고 피가 잘 멎는지, 응고 기능에 문제는 없는지 검사를 돌리죠. 마지막으로 4단계, 혈액은행에 바로 연락해서 수혈할 피를 준비시켜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모든 게 거의 동시에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까 잠깐 언급했던 파종성 혈관 내 응고장애, DIC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건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의 혈액 응고 시스템이 폭주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태반이 떨어져 나가면서 나온 어떤 물질 때문에 온몸의 혈관에 자잘한 피떡, 그러니까 혈전이 막 생겨요. 그럼 정작 피를 먹게 해야 할 때 쓸 응고 물질이 하나도 안 남게 되겠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전신에서 피가 멈추지 않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피검사에서 특히 유심히 보는 수치가 바로 이 피브리노겐이에요. 혈액 응고에 꼭 필요한 단백질인데 이 수치가 200 아래로 뚝 떨어졌다? 이건 거의 100% 확률로 엄청난 산후출혈이 있을 거라는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보고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거죠. 자, 이제 초기 대응이 끝나면 가장 어렵고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옵니다. 바로 아기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나을 것인가 하는 문제죠. 이때 의료진은 크게 세 가지를 놓고 고민합니다. 첫째, 임신 주수. 아기가 세상 밖에서 살 수 있을 만큼 컸는가. 둘째, 산모의 상태. 산모가 출혈이나 쇼크 없이 안정적인가. 셋째, 태아의 상태. 뱃속의 아기가 잘 버티고 있는가 아니면 힘들어하는 신호를 보내는가. 이 세 가지 변수의 균형을 맞추는 게 핵심이에요. 일단 36주가 넘어서 거의 만삭이다. 그러면 산모나 아기 상태가 괜찮아도 웬만하면 분만을 권합니다. 더 기다릴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34주같이 안 됐다. 아기가 아직 너무 어리다. 이런 경우에는 산모랑 아기가 둘 다 안정적이라면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보려고 최대한 지켜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둘 중 하나라도 상태가 나빠지면 주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빨리 분만해야 하는 거죠. 가끔 제왕절개를 하러 들어갔을 때 아주 심각한 상황을 마주하기도 하는데요. 바로 쿠벨레르 자궁이라는 겁니다. 태반 뒤에서 난 피가 자궁 근육 속으로 다 스며들어 버린 거예요. 그럼 자궁이 시퍼렇게 멍이 든 것처럼 변하고 고무처럼 흐물흐물해져서 탄력을 잃게 돼요. 이런 자궁은 아기를 낳고 나서도 수축을 제대로 못하니까 출혈이 멈추질 않는 거죠. 정말 위험한 합병증입니다. 자, 이렇게 힘든 위기를 넘겼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닙니다. 태반 조기박리를 겪었다는 사실은 그 이후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재발 가능성일 텐데요. 안타깝게도 한 번 겪으면 다음 임신에서 또 생길 위험이 3에서 15% 정도로 높아집니다. 일반적인 위험도가 1% 정도인 걸 감안하면 꽤 높은 수치죠. 만약 두 번이나 겪었다면 그 위험은 20에서 25%까지 치솟게 됩니다. 다음 임신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에요. 그럼 이 재발 위험을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100% 예방하는 방법은 아직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있습니다. 바로 조절 가능한 위험 요인들을 관리하는 거죠. 담배를 피운다면 반드시 끊어야 하고 만성 고혈압이 있다면 임신 전부터 철저하게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재발을 막아준다고 장담할 순 없지만 분명 합리적인 노력이고 산모의 전반적인 건강에도 훨씬 좋겠죠?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예상치 못한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하나 발견됩니다. 태반 조기박리를 겪었던 경험이 먼 훗날 산모의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인다는 사실이에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태반 조기박리를 겪은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나중에 심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이 무려 1.76배, 거의 2배 가까이 높아진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태반 조기박리가 그냥 임신 때 한번 겪고 지나가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그 사람의 혈관 건강에 근본적인 취약점이 있다는 걸 미리 보여주는 일종의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임신 중에 겪었던 단 한 번의 사건이 어떻게 한 사람의 평생 건강을 예고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에게 임신이라는 기간을 다시 보게 만듭니다. 그저 아기를 낳는 10개월이 아니라 한 여성의 장기적인 건강 상태를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창이라는 사실을요.